왕실, 양반, 고관, 대자, 대상들 발을 안 들여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조선은요, 사체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이자가 평균 100%. 지금으로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갚지 못하면 맞아요. 죽기도 해요. 전도 전체가 사체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조리한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조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강문종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볼 소재는 조선의 금융업인데요. 놀랍게도 조선은요, 사체의 나라입니다. 사체의 나라. 민, 관 할 것 없이 그냥 전국이 그냥 사채가 없는 지역이 없었어요. 못 갚으면 뭐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부조리한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선시대 사채업자를 표현하는 언어가 식리입니다. 식리. 쉽게 말하면 이익을 증식한다. 그래서 사채업자 이름이 식리인입니다. 그리고 이 식리는 놀랍게도요, 왕실부터요, 권력가, 재력가까지 식리의 발을 안 들여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조선시대 사채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요, 곳곳에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승정원 일기, 굉장히 배단이 심했어요. 빌린 거에 2배를 갚는다라는 건 이자가 100%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거 가지고 20,0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율인 거죠.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죽기도 해요. 심지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 쳐요. 그러면 그게 빚이 없어지나? 아니에요. 형제자매들, 일가 친척들까지도 집요하게 그거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채를 이용하게 되면 주변 네트워크가 다 고생하는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게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 이인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재원에게 사채를 이제 빌려줬어요. 근데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갚으려고 해도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쳐야죠. 남편은 도망갔으나 가족은 또 집에 있잖아요. 철을 잡아요. 이인한이라고 하는 악덕 사채업자는 김재원의 철을 잡아다가 사사로이 구금시키고 사사로이 채찍질을 하면서 체벌을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요. 그 부인은 무슨 얘기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사채를 유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버리고는 거짓으로 그녀의 목을 매서, 즉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해요. 걸리죠. 역시 하옥은 됩니다. 그러나 이 피해는 누가 더 많이 받겠냔 말이에요.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을 얼마나 옥죄냐는 거죠. 조선이 사채의 국가라고 했던 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출사업은 처음에 왕실부터 시작을 해서 관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지방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지방 예산을 보충하고 국방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에서 펀드를 조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채업을 했던 거예요. 둔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군부대 주변에 군부대가 운영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서 거기서 곡식을 생산해서 그거를 예산으로 충당하는 제도가 있었듯이 그걸로는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 사업을 관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민간에 결탁을 해서 그들과 같이 착취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출금을 조성하는 것을요, 굉장히 세련된 용어를 씁니다. 입본이라고 합니다. 본을 세운다. 이게 너무 고급스러운 용어잖아요, 이거. 아니, 백성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줄 거를 마련하는 거를 본을 세운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 난 이런 용어를 여기 썼다라는 것조차가 좀 짜증이 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빌려주는 것을 급채, 이게 지급할 급자예요. 급채 또는 방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흥리, 식리입니다. 즉 사채업자 이퀄 식리인,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사채, 힘들 때 돈을 빌릴 수 있죠. 우리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대출의 핵심은 금리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금리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높았다는 거지요. 뭐 이건 어마어마했습니다. 공채와 사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채는 그래도 관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금리가 떨어지겠죠. 20% 내외 30%를 전후해서 금리를 이제 책정을 하지요. 그리고 장리라는 긴장자를 썼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장리, 고금리입니다. 이거는 놀랍게도요 50%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0%가 맥시멈이 아니라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겠죠. 사채 중에 최고는 감리가 나와요. 감리가 평균 100%.
그러니까 10,000원을 끼워줬는데 1년에 20,000원을 갚아야 돼. 소위 말해서 장리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고리되죠. 1718년 기록인데요. 유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숙종대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부잣집에서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는데 춘궁기에는 100전의 빚을 내어야 겨우쌀 한 말의 식량을 얻을 수 있지만 가을에 이르러서는 몇 말의 쌀을 가져야 겨우 100전의 빚을 갚을 수 있다. 그 갚리까지 논한다면 빌려준 것은 한 말인데 갚는 것은 6 내지 7말에 이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말에 10,000원이었는데 춘궁기에 굉장히 비싼 거죠. 가을이 되면 한 말에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확이 되니까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보통 백성들은 멋몰라서 가서 빌렸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말 그대로 먹고 살 게 없어요. 쌀이 생산되는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굶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백성들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형 대출이죠. 놀라운 거는요, 내수사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곡식을 다루기도 하고요, 궁중에서 쓰는 작물들, 옷감들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관청이었어요. 내수사에서의 기본 직무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업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라고 하는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춘궁기에 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이자를 같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재정을 마련했다는 거죠. 지금으로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독했냐면 내수사에 근무하는 노비들은요, 소위 말해서 이게 백을 믿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까지 생겨요. 다른 말로 말하면 노비들이 거기에 있는 어떤 곡식이나 쌀을 이용해서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죠. 이것을 고금리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면에서 많이 읽혀져요. 1470년이었어요. 내수사에서 하도 고리대업을 많이 하니까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제 보고가 올라왔어요. 성종대왕도 나름대로 왕실이 앞장서서 고리대업하는 것이 이게 백성들에게 피해가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뭐죠? 내수사는 왕실의 재정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율을 제한하는 명령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간의 이자는 50%인데 내수사의 이자는 30%로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예요. 관에서 하는 것은 금리를 떨어뜨리자. 우리가 이거를 폐지할 수는 없어. 세수가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러나 고리대는 좀 자제하고 금리를 낮추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사채업을 많이 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시대 때는요, 왕실, 양반, 고관 대작, 재상들 이런 사람들까지요 사채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종실록에 정부의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이 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록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런 사례들이 물론 이 성종 이전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세종 초기 영의정을 지냈던 유정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영의정이 뭡니까? 지금 총리. 그러면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요 고리대업을 했어요. 철저하게 징수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7만 섬 정도를 축적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이게 7만 섬? 이거 어마어마했어요. 이거는 재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굶어 죽어도 내가 진짜 자식의 금전을 쓰면 안 돼. 우리 진짜 다 죽어. 이렇게 됐던 거죠.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무원들도 다 했다는 거잖아요. 대신들은 장리를 놓을 곳을 전국에 설치하고 이거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수입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빼앗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하지요. 제가 본 악덕 사채업자 중에 정말 최고는요 최치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산이 목민신서를 쓰면서 사채 문제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타일러도 깨닫지 못해, 가르쳐도 고치지 못해, 죽을 때까지 그 허물을 고칠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은 형벌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 사례로 사채업자를 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전라도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전라도 53개 읍에요 지점을 만들어요. 근데 이 지점장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전이라고 하면 이 지방공무원의 팀장급들이거든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돈을 팍 풀어요. 그러니까 전도 전체가 사채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노익이라고 하는 전라도 감사가 딱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최치봉을 잡아들여서 죄를 묻습니다. 곤장을 딱 때리고 나서 몇 개의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옥에 가두고 약간 치욕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분노가 찼겠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고창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독한 사채업자였다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이걸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국가 개입해야죠. 고리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왕 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자는 연 10%를 넘을 수 없어.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한다, 한 달에 3%를 넘지 못해. 보통 20, 30%도 굉장히 낮은 금리였는데 50%, 100%, 200% 냈던 것을 10%로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은 좋아하겠죠. 또한 원금의 이자 총액이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가 10,000원이 넘어서는 절대 안 돼. 이것을 일본 1, 2 원칙이라고 해요. 이거를 철저하게 고수합니다. 그리고 사창을 운영을 했어요. 아주 낮은 저리로 국물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저리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갔겠어요.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하죠. 즉 예산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제도가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통제력이 굉장히 약해지죠. 또 하나는 국가의 재정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복원이 되는데 조선 후기로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 달에 3%에서 10%가 넘어가는 고리가 출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면 연 120%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717년 숙종이 실제 화폐라든지 또는 배라든지 또는 쌀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곡식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합니다. 쌀, 배, 곡식 이런 것들은 화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20%를 절대 넘어서는 안 돼. 곡식 쌀은 50%를 넘어서도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어명으로 내립니다. 영조도 마찬가지예요. 영조는요, 속대전에서 공사를 막론하고 돈이나 곡식의 구분 없이 연 20%의 이자율을 넘지 못하게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심지어 영조는 뭐까지 법전에 규정을 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게 20%의 이자 역시 3년 이상은 못 받아. 그리고 이제 원금의 60%를 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죠. 그래서 이 고리대업을 하면서 금리를 100% 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 100대를 내리는 굉장히 중벌로 이제 다스렸던 것이고요.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즉 이거는 시스템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나름 노력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 사채업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하죠.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절박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박함을 돈으로 환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국가의 역할이고, 그래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